작년 12월 이후에 우리나라의 무역적지 수자가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2개월 연속 기록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적정 비중이 20년 만에 붕괴됐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를 보면 국채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고 또 3대 지수도 모두 다 강세를 기록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인플레와 결부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고 네. 인플레가 결부되지 않을 때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증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미국의 그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입니다. 사실 미국의 작년에 무역 적자가 8,900억 달러를 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국채금리 이렇게 상승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미국은 트윈 데피시트 시어리 쌍둥이 적자 이론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 재정 적자가 확대되거든요. 문제는 재정 적자가 지금 상황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이렇게 급증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오늘 미국의 국채 입찰이 있었거든요. 그 입찰 과정에서 사실 국채금리가 급등해서 인플레가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3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3대 지수가 많이 올라간 데에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10일에 발표되는 1월의 CPI 이 상승률이 전월비 대비해서는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는 인플레 피크 아웃론이 전개돼서 장마판에 3대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요새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관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춘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중국 증시 어제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많은 분이 국내 주가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이럴수록 좀 다른 쪽으로 대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중국과 관련된 ETF라든가 인도와 베트남의 정시펀드는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첫날에 이게 이렇게 수익이 있을 것 같아 생각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전해드린 적이 KD30 ETF입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첫날에 완판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론사가 주도해서 KD ETF 상품을 만든 게 아마 이렇게 첫날에 완판을 기록해서 이런 것이 획기적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청자분의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대부분 다 혁신성 있는 제품, 혁신성 있는 기업들을 많이 담거든요. 다른 거와 달리.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담는 이런 상품과 달리 이 KD 상품은 시간이 가면서 3년과 5년. 왜냐하면 혁신성 상품인데 꽃을 피우는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꽃을 피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5년 가입 기간이 길수록 코스피에 연계된 상품과의 수익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저 빨간 선이 KD30과 관련된 이렇게 주가 상승률인데요. 그건 이제 수익성으로 나타나겠죠. 그 코스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청자분이라든가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종목 투자라든가 이런 게 좀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수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KD30 ETF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걸 홍보보다는 시청자분의 개인의 재산 증식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이거 첫날이 나오다 보니까 홍보성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시청자분의 수익을 증대시키게 나오는데요. 그런 시청자분이 더 잘 판단하는 겁니다. 어제 첫날에 완판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증시가 그래도 좀 어려웠었는데 그 요인 중 하나로 그동안 풍족했다고 알려져 왔던 국내 외환 보유고 적정 비중이 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공교롭게도 이제 국가 신인도 문제, 네. 적자 국채 문제 이걸 시장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어제 국회에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예. 어제 국채 시장이 남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미국의 국채 시장의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는 어제 우리나라의 국내 국채 시장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점검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국가 신용등급 이게 얘기 나온 개념에서 우리가
대부분 분들이 우리 국가신용등급은 풍족하지 않느냐. 저도 풍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국가신용등급에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외환보유가 적정 수준을 좀 한번 개념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제를 보면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인상해서 외국 자본이 이탈할 때 외환보유가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외환보유는 적정 보유를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기존의 IMF의 개념, 이건 경상수익분의 상계열치입니다. 기도티 캡틴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의 개념인 캡틴 방식보다도 우리가 외환보유가 많다. 그런데 어제 그 국회에서 이렇게 국가 신도 관련해서 거기에 비춰준 어떤 경제신문의 매체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보면 IMF에서 새로운 개념의 적정 외환 보유 비중이라는 걸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했거든요. 그 개념이 과거에 IMF가 경상수익분의 3개월치인데 왜 신개념을 제입했느냐. 그만큼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외환보유의 적정 비중입니다. 보유고가 아니라 수준이 아니라 비중은 어떠냐면 연간 수출액의 5%, 그 다음에 시중통화량 M2의 5%, 유동외채의 30%,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잔액의 15%에 여기에 개별 규정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것처럼 좋은 국가들은 100%, 그 다음에 나쁜 국가들은 150%까지 쌓아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150%. 이렇게 해서 100에서 150%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가 적정 수준은 우리는 이제 좀 신흥국 중에 좋은 국가니까 100%가 하단선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100% 하단선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이렇게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됐을 거로 생각했는데요. 그 비중이 2010년, 그러니까 2000년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나온 거 있습니까? 그래프를 제가 좀 띄워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외환보유고 이후, 외환위기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2020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래프가 준비가 안 됐나 네, 봐요. IMF에서 IMF에서 자료를 적정 좀 보유 확인해 보면 그래프가 좋을 것 한번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삽입해 달라 그랬는데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00%가 깨지다 보니까 네. 이게 국가 신인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부터 시청자분이랑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위기를 한번 겪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 문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직접적인 계기, 아무래도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무역 수지 적자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일전에 무역 적자가 이렇게 우리 수출 지향국에서 무역 적자가 났던 부분은 네.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시청자분의 산자분은 별거 아니다 하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지적해 드린 적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역 적자 추이를 보면 2021년 작년 4억 5천 적자에서 이게 1월 달에는 48억 9천만 달러 10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것이 산자부 입장에선 원유 수입을 비순한 국가도 무역 적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 미국의 본래 기준인 쌍둥이 적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쌍둥이 적자는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확대형이기 때문에 축소형이나 확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쌍둥이 적자를 좀 관리해달라. 쌍둥이 적자를 관리하는 측면에 왜냐하면 캐시플로우가 악화된다는 측면이거든요. 이 점인데 사실 이 점이 이렇게 어제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까지 지금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쌍둥이 적자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무역 적자보다는 국가 채무일 텐데요. 최근에 추경 편성을 놓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무역 적자가 쌍둥이 적자에서 재정 적자가 되면 네. 우리가 당장 관리할 수 있는 게 무역 적자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재정 적자거든요. 재정 적자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 적자가 얼만큼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수준, GDP의 국가 채무 수준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려할 단계는 아닙니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증가 속도를 요 대선 후보 두 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때는 주가가 아무리 더하더라도 이 상승률이 중요하거든요. 상승률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외국에서는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절대 비중이 아니라
국가의 채무 증가 속도를 이렇게 굉장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그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이렇게 계속 경고가 나오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자, 그동안 우리가 재정 건전도가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써야 되는 거냐, 그 강점을 유지하는 거냐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36%에서 작년 말에 51%입니다. 4년 만에 몇 프로입니까, 저게? 아마 17%포인트, 15%포인트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증가 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줄이지 않으면 2026년에는 66%까지 갑니다. 이게 26%는 IMF의 적정 채무 수준이 60%도 넘는 겁니다. 위험수위죠. 그런 과정에서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작년에도 정기국회 12월에 했을 때 슈퍼 예산이다. 그래서 굉장히 빅 예산이었었는데요. 지금 뭐냐, 슈퍼 예산 이렇게 진행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2개월 정도뿐이 조금 더 안 했습니까? 근데 추경 편성을 두고 이게 14조 그 두세 배 증가시켜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 어떤 그 특정 후보, 이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한 분이 되겠죠? 국가 채무 문제 없다. 빚내서 더 쓰자 하는 입장이고,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상태에서 추경 편성을 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적자 국채가 발행하면 크라우딩 앞에 때 경기 부양 효과가 적거든요. 왜냐? 적자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상승하죠. 그러면 적자 국채 발행해서 공공 부문의 재원이 증대하지만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까 소비하고 투자주로 민간사에 수요가 크라우딩 아웃이 돼서 적자 전체로 지출이 이렇게 증가되지 않거든요. 예. 경기 부양 효과가 적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가 있는 상태에서 재정에서 퍼두면 재정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럼 금리 올라가고 물가 더 올라가니까 지금 상태에서 일부 경제 강요들이든가 금통위원들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들은 어떠냐? 다른 국가는 재정 적자 관리하고 국가 채무를 관리합니다. 미국도 지금 앨런 의장이 소위 모던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에서 그걸 제시해 드렸습니다는 대부분가 재정 준칙을 도해서 이제는 코로나 사태에서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니까 네. 자,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쨌거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관리해야죠. 관리하니까 통화정책에서 출구 전략 들어가고 재정 적자가 국가 채무가 미국도 심해졌으니까 준칙을 동원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재정 적자 국가 채무를 펑펑 쓰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수준으로 세계 동향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 문제로 어제 국내 채권 시장이 패닉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미국 시장 보다 보니까 뭐 미국의 국채 금리 매일 언급을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증시 투자 입장에서 최대 관심입니다는 예. 다른 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더 힘듭니다. 어제 국내 국채 금리 국채 채권 시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3중고다, 경우에 따라 4중고다 하는 걸 보겠는데요. 3중고가 뭘까? 한은 공포죠. 우리가 뭐냐, 경제 여건이 미국보다 좋은 것도 아닌데 작년 8월부터 이미 기준금리가 3차례 올리고 또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금리 더 올라갔죠. 이게 사실 국내 채권 시장이 공포 상태를 만들었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인플레 공포.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3% 후반인데요. 지금 뭐냐, 미국도 7%대가 넘어서 7.3%가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 4%대 진입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자, 4% 진입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추경 공포. 홍남기 부총리에서 적자 국채 증액시키면 적자 국채 발행해야 된다. 가뜩이나 지금 국제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3조. 여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미국이 사실 기준금리 올린다. 이 4중국가 겹치다 보니까 겨우 어제 채권 시장이 패닉 상태에 됐던 겁니다. 어제 채권이 이렇게 패닉 상태에서 자, 국채 금리가 확 올라가고 반면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동안 안정적으로 이렇게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국내 이렇게 증권사를 비롯해서 금융사들이 평가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채권 편입 비중이 많은 이렇게 상품을 갖고 있으면 수익률이 아주 급락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안정자산이냐, 그동안 안정자산에서 금융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PB라든가 이런 게 안정자산입니다 하는데 어제 그냥 수익률이 폭락하니까 이게 안정자산이냐 이런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금리가 자, 시장금리 올라가니까 대출금리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MZ 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이 아주 공포 상태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지출하는 게 증대 아니라 사실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작으로 MZ세대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금 몇 푼 주는 것보다도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렇게 국채금리 올라가서 타격을 받는 게 표심을 더 잃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런 사항을 좀 공약에 좀 이렇게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외환 보유고가 감소할 때마다 한국은행 쪽에서는 달러 강세 요인을 반복해서 이제 꼽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이 요인도 사실 외환 보유고가 꼭 내려갈 때 네. 감소할 때는 달러 강세다 이렇게 해서 고질적으로 그럽니다.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가 증액일 때는 달러가 약세다 이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들립니까 하는 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개 달러 결제 SWIFT는 SWIFT 요거 문제입니다. 결제망 문제입니다. 스위프트 문제인데요. 자, 한은은 외환보유고 발행의 보유통화 비중을 비밀 조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추론해 보면 달러 보유 비중이 요건 이제 정확하지 못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70%인데요. 지금 탈 달러 문제 때문에 대부분 세계가 지금 60% 내외 59% 정도거든요. 우리가 뭐냐 지나치게 외환보유에서 달러 보유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에 따라서 외환보유가 출렁증 천사 구조가 되는 거죠. 매년 그렇습니까? 우리 경제 10대 대국입니다. 좀 요 문제도 좀 다른 나라 입장에서 요게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국가를 보면 자 각국들은 지금 디달러라이제이션 탈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위안화 결제망 CIPS, SWIFT 이 결제망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굉장히 외환보유에서 달러 보유 좀 낮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가 공격한다. 근데 미국에서 보면 아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 결제를 빼겠다 하더라도 푸틴 해봐라. 루브라 결제망에는 SPF가 해서 자체 결제망이 잘 갖추고 있다. 해봐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 이런 결제망 얘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경제 10대 대국이라면 천사 구조를 줄여야 되거든요. 경제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달러 결제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서 외환보유가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줄어들면 달러 강세다. 조금 외환보유가 증액하면 달러 약세는 또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퀘스천을 그리는 겁니다. 최근처럼 이렇게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원달러 환율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 네. 올해 이제 1,200원대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1,200원 진입해서 네.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빅 피규어다. 이게 1,200원대 진입했다. 빅 피규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돈이 필요하신 분은 달러를 가지고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사실 달러를 좀 원화로 바꿔주세요. 그러나 달러를 갖고 있으신 분은 올해 4월이 더 중요하니까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고스란히 그렇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지금은 원달러는 1,197원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1,210원대 갔을 때 달러를 원화로 바꿔주시는 분들은 괜찮았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바꾸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4월이 중요합니다. 4월에 중요한 내용을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방송 시간이 늦었으니까 네네, 제가 통합해서 주시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8번의 질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이 주목되는 것은 올해 추경 편성,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높다. 지금 세계 평가서는 이렇게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가 신인도 관료의 추경의 증액 편성, 적자 국채 편성, 채무 증가 속도 발언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 4월달, 5월달이 3대 평가서의 국가 신인도를 정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가 채무 증가 속도거든요. 근데 우리 대선 후보님들께서는 쓰겠다 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신인도는 투자 가이드이기 때문에 미래가 우려가 되면 빨리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안내판 역할입니다. 그게 4월달, 5월달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권 교체기에 있지 않습니까? 3월달에 결판이 나고 5월달 새 정부 출범할 때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공백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 대외적으로 보면 유럽이
프랑스의 대선, 네. 마크롱이 유럽의 맹적화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데요. 패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헝가리에서 보면 아데르 유럽 통합을 탈퇴하겠다는 헝가리 연임에서 지금 연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유로가 약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달러 인덱스의 유로 약세, 유로 비중이 58%입니다. 유로가 약세되면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는 원달러 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4, 5를 주목하라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경고가 나온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청자분이 오늘 이 질문은 국회에서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은 시청자분이 이걸 좀 답변해 달라 하는 얘기를 네. 질문 사항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꼭 좀 말씀드려요. 지금은 증가 속도를 이렇게 둔화시키는데 지금 두 후보님들께서 이렇게 당선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가 지금 표심을 얻는 사람들 국민들을 아울려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신인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한국의 외환 보유액 적정 비중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붕괴됐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